일단 전체적인 시황 상황에 앞서서 오른쪽에 일단 모더나 주식 현물 하시는 분은 일단 모더나가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좋은 위치에 있고,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나스닥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커플링으로 따라서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됐던 뭐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 테마를 타고 과거에 저점 대비 한 2,800%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고, 현재 그 당시 급등하기 전에 26불 라인에 지금 지지 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일단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더나 꾸준히 모아가시면 대략적으로 한 목표 수익간 한 400% 정도, 뭐 현재가 대비 한 4배 정도, 한 100불 라인 정도까지 보고 일단 저점 줄 때마다 계속 담으시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어저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급등을 하다가 일단은 뭐 종가 기점으로 윗꼬리를 달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일단은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위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신고가고 현물인 그 미국 주식 나스닥도 신고가죠. 이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비트코인과 현물 자산인 나스닥이 단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큰 파동이죠. 과거에 뭐 금리 인상 쇼크나 아니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쇼크처럼 추세가 큰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결국은 커플링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도 잡고 있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 증시가 아무래도 미장을 따라가니까 뭐 나스닥 포함, 뭐 니케이, 그 유로스톡 전체적인 지수를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매도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일단 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뭐 매수 위치도 보이겠지만 이게 매수를 잘못 잡았다가 매도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일단 매수 자리가 보이더라도 반등 시 매도 방향으로, 이 추세가 순간적으로 터져서 증시가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처럼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대응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뭐 매도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뷰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지금 미국 경제 상황도 좀 이상하죠. 뭐 관세가 뭐 무효가 됐다고 했다가 뭐 다음 날 다시 뭐 통과가 됐다고 하고, 일단 미장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현재 미장 자체가 정상은 아니고, 음,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 실적을 뺀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정상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점에서는 이제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이런 신고가에서 저렇게 V자 반등? 사실상 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되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현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대체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현물을 줄여라, 현물 포지션을 줄여라라고 하는 걸 좀 싫어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계속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동각 추세 상단 저항을 맞고 관세 쇼크가 한번 1차 쇼크가 오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추세선 하단 라인의 지지를 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차라리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저항에 걸려서 동각 추세에 저항에 정확히 걸려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했죠.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지지 라인을 밟아주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면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밀어 올려줬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받겠지만, 여기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도로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이긴 하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미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밟고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주고 나서야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 지지 라인을 발판으로 밀어 올려줘야지 앞전의 상승 파동처럼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올라가기에는 현재 지지 라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지지 30분봉을 보고 지지 저항 자리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냥 선물 같은 경우는 반등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방향으로 잡고, 현물 같은 경우는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수익권이긴 한데 눌림시 계속 매수 방향으로 받으시면 되고, 모자이크 컴퍼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예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인해서 작황이 감소가 되게 되면 미국 주식 중에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죠. 모자이크 컴퍼니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더나, 지금 오른쪽에 띄어놨죠. 모더나가 예전에 제약주고 예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테마주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800%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꾸준히 하락을 해서 그 급등을 했던 직전 20불 초반 라인까지 하락한 시점이니까, 현물 같은 경우 좋아 보이는 종목은 사실상 모더나하고 모자이크 컴퍼니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현물들을 많이 들고 계시죠. 현물들을 많이 들고 계시고, 나스닥이 예상대로 쭉 조정이 들어오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은 나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종목 현재가 대비 최소 자, 미국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은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최소 관세 쇼크 저점이나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빠지게 되면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군들은 최소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본인의 시드가 현재 진입 시드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모자이크 컴퍼니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을 할 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리고 급등 이력이
있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시가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할 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죠. 전체적인 지금 지수 장이 안 좋은데 저 종목은 왜 상승을 하지 하고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죠. 분석을 하고 그의 상승함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는 또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모자이크 컴퍼니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대략적으로 테마를 타게 되면 1000% 이상 또 급등을 했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2800% 정도 급등을 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저런 중소형주, 특히 테마주를 전에 한번 타고 상승했던 종목들은 지수가 폭락을 할 때 반대로 디커플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모자이크 컴퍼니랑 모더나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되고, 해서 일단은 개인 국장이 재미없으니까, 국내 주식이 재미없으니까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서학 개미들이. 그리고 대부분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상위 종목군들 많이 갖고 있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자체는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물량을 줄이세요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니까 물량을 팔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물량을 팔았다가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요건 욕들에 먹으니까 그냥 얼버무리게 지금은 조정장이 들어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희망회로를 계속 주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 말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저항이니까 물량을 줄여서 좀 현금을 확보해서 폭락을 막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매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얼버무리고 물렸다고 하면 좀 버티세요. 그래도 미국이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희망을 대부분 보시죠. 저 같으면 무조건 팔아요. 현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팔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지수의 반등 자체도 비정상적이고, 지금 미국의 정책 자체가 계속 바뀌죠. 그저께는 관세를 대법원에서 무효를 시켰다고 하고, 다음날 다시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개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개판의 움직임이 이제 불확실성, 언제 어떻게 불확실성이 지금 터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사실상 호재보다는 돌발 불확실성 악재가 훨씬 많은 시점이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 금리 발표가 있어요. 6월 달인지 7월 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일본 쪽에서 만약 금리를 지금 이 엔저로 인해서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죠. 원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을 잘 따라가는데, 최근에 완전 엔저로 인해서 일본 쪽에서 금리를 변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본 금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 자금을 빌려서 전 세계 투기 자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엔화의 엔캐리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글로벌 헤지 펀드사들도 그 규모 자체를 잘 몰라요. 사실상 다 틀려요. 이 자금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은 이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엔캐리 자금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빠질 거란 말이죠. 전 세계 투기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엔캐리 자금이 빠질 건데, 그 규모를 알 수는 없다고 해요. 현재 시장에서는 몇천조, 몇백조에서 몇천조까지도 다 틀려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3대 지수 S&P, 다우 지수 대비 지금 나스닥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고 과매수권에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대거 나스닥 쪽으로 진입이 돼 있고, 만약에 일본 쪽에서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엔캐리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매도세 압력이
강하게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해요. 현재로서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단 무조건 빠진다고 봐야 돼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항 라인에 정확히 걸렸죠. 지금 어저께 이때 분석해 놓은 건데, 어저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때 지금 저항 라인에, 양저항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타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 모습인데, 어저께 이렇게 설명드렸죠. 차트 보기 재설정.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을 작도를 할 수 있고, 어저께 어떻게 되었죠? 어저께 이렇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그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 지금 상단, 어저께 이 봉이 나오기 전이었죠. 이때 설명을 드린 거죠.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도 걸려 있고, 앞전에 하락갭으로 한번 떨어졌죠. 여기서 하락갭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하락갭 저항을, 상단이죠. 하락갭 시가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갭 저항에도 걸려 있는데, 이 추세선 상단에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양저항 구간이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지금 추세선 상단을 찍으면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항이 추세선 저항도 있는데 하락갭 저항도 지금 같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돌파하지 못한 시점이에요. 돌파하지 못한 시점이고, 이게 만약에 고점 구간이면 이 추세선 라인을 타고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라인을 타고 내려오겠죠. 자,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만약에 나스닥이 예상대로 관세 쇼크 저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가 관세 쇼크를 받고 똑같이 떨어졌죠. 똑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저점 이탈은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고, 이 저점 이탈되는 구간 다음 지지라인이 대략적으로 75불 라인이죠. 75불 라인. 이 파동으로 나스닥이 지금 조정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최소 관세 쇼크 저점이나 아니면 추세선 하단까지 때려주게 되면 관세 쇼크 저점을 깨는 거죠. 밑으로 관세 쇼크의 저점을 깨고 내려온, 단기적으로 깨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또한 이 최소 관세 쇼크의 저점이나 아니면 깨고 내려오는 다음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파동 대립각선 딱 보시게 되면은 양지지 구간이에요.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 지지 라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빠지진 않겠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파동 자체가 이제 물리는 구간 딱 들어맞죠.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가 대비 몇 프로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느냐? 최근 어저께 고점 대비 47%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관세 쇼크 저점까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39% 내지 최대 47%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이게 지금 AI 했는데 뭐 지금 AI 붐을 타고 기술주들이 지금 특히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게 반대 부급 상황도 생각을 해야죠. 자, AI가 발전이 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뭐 AI가 다시 한번 AI가 발전해서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가 줄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지금 AI 기세를 타고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AI가 사람의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서 실업률이 폭발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이 하락할 거라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저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속술 레버리지 상품인데 국내에서도 많이 들고들 계시죠. 또한 레버리지 상품인 TQQQ보다 일단 손실률이 상당히 더 커요. 레버리지가 걸려서 지금 손실률이 고점 대비 거의 90%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일단은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은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은지 일단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대응 전략은 개인적으로 들어보시고 일단 뭐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급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제가 말씀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잘들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레버리 상품이 무너진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나스닥 쇼크를 받으면서 현재 레버리 상품들 다 폭락을 했죠.
증시보다 개별주 엔비디아 테슬라보다도 레버리지 걸려있는 TQQQ나 속슬 같은 경우가 지금 더 많이 리스크가 많이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 어차피 나스닥을 추종을 하죠. 중장기적 나스닥을 추종하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위치가 어디고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인지 아니면 아직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금이 있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자금을 잃는 거고, 분할매보다 추가 매수는 틀려요. 나스닥 지수를 보고 나스닥 지수에 받는 구간에서 집어넣는 게 훨씬, 지지받는 구간에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훨씬 전략적이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는 채널이라고 하죠. 상승 채널이라고 하는데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 상승 채널 중에서도 이 상승 채널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파동은 들어와요. 주가가 밀어 올리다가 저항을 맞고 조정이 들어와서 지지를 밟게 되면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타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상승장에도 조정 파동은 들어온다. 또한 이 시장의 채널 자체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 자체를 위에다가 작도를 해서 붙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증시가 무너진 거죠.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야, 지나고 나니까 이거 너 보이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니냐. 업로드 영상 뭐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실제로 포지션, 물론 하락 쪽에 베팅을 했고 이 구간에서 업로드 영상 보시게 되면 계속 나스닥 폭락한다고 한 50개, 60개 정도 업로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썸네일도 똑같죠. 나스닥이 폭락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이 상황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폭락장에 대비를 하든지 물량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숏포지션, 선물 숏포지션을 잡고 일단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응하신 분들도 거의 없었겠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급락장이 나왔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급락장이 나왔지만 지금 미 국채 채권이 흔들리면서 또 트럼프가 말을 바꿨죠. 뭐 관세를 유예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죠. 단기적인 반발력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일단 트럼프의 신뢰도는 시장에서 무너졌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시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급락장인데 아직 상승 채널, 장기적인 상승 채널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올라가기에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밀고 올라가기에는 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차라리 급락장을 맞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지지라인까지 때려주는 게 좋죠. 지지라인을 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차라리 여기까지 온 김에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주고 이 반발력으로 튀어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 지지라인까지 만약 밀리게 되면 TQQQ나 속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죠. 깨고 내려간다 봐야죠. 여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다가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러 내려가게 되면 TQQ나 속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겠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나스닥 지지라인에 붙는 시점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TQQ나 속수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 뭐 속수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이 크게 필요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지지라인까지 일단 밀릴 걸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 일단 여기서 빠지면 저기 얼마나 빠질 거야라고 하시는데, 일단 퍼센테이지로 현재가 대비 50에서 60%, 이거 저 정도만 빠지는데 50% 60%죠. 여기서 어설프게 매수를 할 바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왜냐면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저점 라인까지 때리러 내려오게 되면, 이 속술도 물론 1차 지지 라인이긴 해요. 1차 지지 라인이긴 한데, 이 1차 지지 라인을 깨고 2, 3차 지지 라인, 차라리 여기까지 온 이상 이 반발력으로, 뭐 속술 같은 경우도 지지 라인이지만 나스닥 반발력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훨씬 클 수 있겠죠.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좀 더 추가적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린다라는 거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지금 뭐 70불 다 중구난방이 하겠죠. 뭐 60불, 뭐 50불, 40불, 30불 뭐 많으실 텐데, 만약에 저라면 추가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한 4불 라인 이 정도까지,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거의 100% 무너지겠죠. 나스닥이 무너지게 되면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지지라인을 때리러 내려온다면 현재 지지라인은 무너지겠죠. 현재 1차 지지라인, 대략적으로 9불의 지지라인은 무너지고, 다음 지지라인과 전저점 지지라인 한 5불에서 4불 라인, 3불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아마 이 구간에 붙는 시점에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을 거고, 나스닥이 지지 라인에 붙는 시점일 거예요. 속슬이 지금 5불에서 3불, 4불 라인에 붙는 시점에 나스닥도 아마 지지 라인 구간에 위치를 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받아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또 기술적 분석,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매수 평단을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평단을 일단 1차적으로 한 20불 라인 정도? 20불 라인 정도. 이 횡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구간, 상당히 강한 구간이죠. 물론 올라간다고 하면 이 저항 구간이 상당히 강해요. 자, 왜 이 저항 구간이 강하냐? 1차적으로 저항이 한번 들어왔던 구간이고, 2차적으로 저항이 들어왔던 구간이고, 지지를 받고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지지라인이 무너진 구간이고,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지지라인을 밟게 되면 이 20불에서 25불 라인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일단 레버리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반발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 물려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여기서 물량을 좀 더 실어서 본인의 평단가를 이 저항 라인인 20불에서 25불 라인, 23불 라인이죠. 이 구간에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해 보여요. 대략적으로 매수 반발력 퍼센테이지로는 대략적으로 단기간에 한 50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좀 더 기다렸다가 나스닥 반발력을 이용해서 일단 빠져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속스를 수익으로 빠져나오기보다는 이제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기회일 수 있는데, 나스닥이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을 이루면서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에서 올라가기에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거. 차라리 여기까지 온 이상 지지라인을 밟아주고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발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오게 되면 반발력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들의 반발력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러겠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본인의 평단가를 뭐 다 틀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단은 본인의 평단가를 20불에서 25불 라인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서 20에서 25불 라인에 맞춘 다음에 반발력을 이용해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뭐 제 분석이기 때문에 물론 틀 수도 있겠죠. 틀 수도 있겠지만 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계속 올렸던 분석 영상이 있거든요.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포지션도 보시게 되면 진입을 했던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하다. 좀 더 기다렸다가 나스닥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내려올 때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실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그 반발력을 이용해서 일단은 수익보다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도 상승 종목은 나와요. 테마주도 나오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뭐 애플 등은 절대 디커플링으로 못 움직이죠.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디커플링으로 이런 식으로 못 움직여요. 못 올라가죠. 100%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틀려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인데 상승 명분이 뚜렷하다. 누가 봐도 상승 명분이 뚜렷하다. 왜냐하면 이 이런 폭락장에서 다 증시 박살나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슈를 끌겠죠. 저 종목은 왜 올라가지? 저 종목 왜 올라갈까? 그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분석을 하겠죠. 왜 올라가는지. 근데 분석을 했는데 올라가는 이유마저 타당하다라고 하면 매수가 매수를 불러서 폭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종목이에요. 어떤 기업이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예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 감소가 되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과 가축의 주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듣보잡 기업은 아니에요. 뭐 개인들 잘 모를 뿐인데 이게 비료 생산이나 그쪽으로 해서 전 세계 1위 종목이고 시가총액 또한 몇 조 원 정도 되죠 현재. 자, 과거에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언제 일어났느냐? 2007년도, 2008년도에 일어났죠. 이 당시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1년 동안 1100% 정도 밀어 올리기 시작했죠. 최근에 언제냐? 이 농산물 작황이 감소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현재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 금리 인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금리 그 코로나 쇼크 이후에 양적 완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도 폭발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금리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폭발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단기적인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났죠.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하락했죠. 작황이 감소가 됐으니까 전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밀, 쌀, 옥수수 같은 이런 농산물이 얼마 전에 그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말을 안 하고 있죠. 농산물이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조금 분석해 보면 나와요. 농산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좀 걸려 있어요. 다시 한번 1000% 정도, 900% 정도 상승을 하고 9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조정 파동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지구 온난화가 기정사실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기정사실인 건 다들 알고, 일단은 기본적 분석상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구 온난화. 또 뉴스나 지금 유튜브 보더라도 뭐 며칠 전에는 남극에, 북극인가 남극에 빙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밑에가 뭐 공개됐다고 하는데, 기정사실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중국에서 지금 눈이 내리고 아무튼 말이 많은데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구 온난화. 또한 기술적 분석상도 상당히 좋아요.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한 번 저점이 나오고 두 번의 저점이 나오고 좌측의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주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파동으로 이어간다. 시장의 신뢰도 상당히 높죠. 채널의 신뢰도만큼 강해요. 채널을 타고 주가로 움직인다. 이런 채널의 움직임과 신뢰도는 거의 비슷하죠. 현재 모자이크 컴포지 위치가 어디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지금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한 초입 단계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상. 이런 식으로 지금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지지 라인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지금 밀고 올라가기 초입인 상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또한 밀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역헤드 앤 숄더를 밀고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과 전전고점, 전고점과 전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앞전에도 상승 파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고점과 전전고점 올라가는 게 여기서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실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많이 몇 프로 안 올라가요. 몇 프로 안 올라가는 파동이긴 한데 이 전고점과 전전고점 라인에서 현재가 대비 올라가게 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250%에서 300% 정도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잘 안 나오지만 한번 테마가 형성돼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의 장이긴 하죠. 뭐 다들 지금 힘드실 거고 뭐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가 되실 텐데 이런 이게 무조건적인 잡고 손실이 났다고 무조건적으로 잡고 버티는 것보다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대응이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또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은 존재를 해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힘든 시장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주로 이제 앞으로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시가총 상위 종목 위주나 뭐 반도체 레버리지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뭐 개별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가총 상위 종목 외에 포지션 들고 있으실 테고, 뭐 그 종목들 또한 지금 다 나락이겠죠. 밑으로 지금 손실률이 극대화했을 텐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가급적 분석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놓으시고,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뭐 한 번 들어서 좀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벌써 분석 내용 자체가 20분이 넘어가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은 보는 것도 뭐 2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진짜로 현재 상황대로 맞춰서 시장이 흘러가게 돼서 본인이 얼핏 기억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20분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겠죠. 충분하고 일단 뭐 전체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일단 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일단은 힘든 시장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일단 좋은 결과로 좋은 마무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